서울 한복판 명동거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차가운 바람이 높은 빌딩들 사이를 휘돌며 지나갔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삐 아스팔트를 두드렸고 그 소음 속에서 작은 구두 닦기 상자를 든 12살 소년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김민호,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구두 닦기 애라고 불렀다. 아니, 사실 부르지도 않았다. 대부분은 그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구두 닦아드려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명품 구두,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성공의 냄새.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들의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신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에서 수학적 패턴을 읽어냈다. 보폭의 길이, 걸음의 빈도, 시간당 이동거리.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갔다. 평균 보폭 65cm, 분당 120걸음, 시속 약 4.6km.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구두는 먼지투성이었다. 얼마야? 남자가 차갑게 물었다. 1,000원입니다. 남자는 말없이 구두를 내밀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브러쉬를 드는 각도, 크림을 바르는 양, 천으로 닦는 압력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다. 20도 각도로 브러쉬질을 하면 효율성이 12% 증가한다. 크림은 신발 표면적의 3%만 발라도 충분하고 빨리 해. 남자의 불평에도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완벽한 구두 닦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복잡한 계산들이 진행되었다. 만약 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구두를 닦는다면 평균 유동인구가 10,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아니, 그 중에서 실제로 구두 닦기를 이용할 사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됐어. 남자는 1,000원을 던지듯 내려놓고 급히 사라졌다. 민호는 그 동전을 주워 담으며 속으로 웃었다. 당신의 구두가 다시 더러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4시간 17분이에요. 계산해 봤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민호는 상자를 정리하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4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가 그의 점심이었다. 그는 김밥을 먹으며 편의점 앞에 버려진 신문을 읽었다. 경제면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기록.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2.8%라. 만약 이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복리로 계산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이 돌아갔다. 지수함수, 복리 계산, 경제 성장 모델. 12살 아이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 야, 애야.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편의점 사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해? 장사에 방해되니까 저리 가. 죄송합니다. 민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다. 가게 앞에서 쫓겨나고, 벤치에서 밀려나고, 지하철역에서 경비에게 제지당하고. 그는 이미 익숙했다. 하지만 속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그곳에 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이 모여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유리창 밖에서 그들이 푸는 문제를 훔쳐보았다. 미적분학, 선형대수, 통계학, 대학교, 이 학년이 배우는 수학들이었다. 저 문제 틀렸네. 한 학생이 칠판에 적은 적분 계산을 보며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분적분을 잘못 적용한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낡은 노트에 올바른 풀이를 적어 내려갔다. XEX DX, XEX DX, XEX 플러스 CEX, XEX 플러스 C. 브라. 민호의 노트는 이런 계산들로 가득했다. 거리에서 주워온 페이지에 적힌 것들, 도서관에서 몰래 베껴온 공식들, 그리고 스스로 발견한 수학적 관계들. 저기, 애야. 민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카페 사장이 나와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자꾸 여기서 어슬렁거리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보기만 했다고?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빨리 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흘렀다.
언젠가는 저 안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앉을 거야. 그리고 저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거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들의 대화가 민호의 귀에 들렸다.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서 걱정이야. 마케팅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 문제는 비용 구조야. 고정비가 너무 높아.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경영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즉시 계산이 시작되었다. 고정비가 높다는 것은 변동비 대비 고정비의 비율이 문제인 건가?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봐야. 그는 자신의 노트에 빠르게 계산을 적어 내려갔다. 손익분기점 공식, 기여이익률, 안전한 계율. 경영학과 3학년이 배우는 내용들이었다. 저들이 말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어. 고정비를 줄이거나 단위당 기여이익을 늘리거나 아니면 판매량을 늘리거나.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두 닦아주세요. 민호는 계산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구두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뒤꿈치 부분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다. 네, 1,000원입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여성은 그의 노트를 힐끗 보았다. 이게 뭐야? 수학 공식인가? 민호는 당황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트에 관심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 네. 그냥 취미로요. 취미로? 이런 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더 자세히 보았다. 이거 미적분 맞지?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혼자 공부한 거예요. 혼자 공부했다고? 어떻게? 도서관에서. 그리고 책들을. 여성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몇 살이니? 12살이요. 12살이 미적분을? 정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학교는 안 다니니? 형편이 안 돼서요. 여성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그녀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냈다. 이거 받아.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 민호는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5배나 많은 돈이었다. 너무 많아요. 거스름돈을. 아니야. 그냥 받아. 대신 약속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네, 약속할게요. 여성이 떠난 후 민호는 5,000원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를 펼쳤다. 오늘 하루 동안 적어내린 계산들이 빼곡했다. 언젠가는 증명해 볼 거야. 내가 정말로 수학 천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거리에서 구두만 닦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호는 상자를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수학 문제를 찾아보고 더 어려운 계산에 도전해보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 높은 빌딩 안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그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민호의 하루가 끝나갔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소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천재. 그의 진짜 이야기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2024년 10월의 차가운 아침이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명동거리에 나왔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거대한 유리 건물. 바로 태평양그룹 본사였다. 오늘이야. 민호는 작은 구두닦이 상자를 들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40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탑. 그 안에서는 수백억 원의 거래가 오가고 수천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 안에 자신도 들어가 보려 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그를 가로막았다. 애야, 여기 뭐 하러 왔니? 구두 닦아 드리러 왔어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호를 훑어보았다. 낡은 옷, 더러워진 운동화, 그리고 손때 묻은 구두 닦기 상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리 가. 제발요. 진짜 구두만 닦고 나갈게요.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경비원이 잠시 망설였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아, 부장님. 이 애가 구두 닦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성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명찰에는 인사부 김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두 닦기? 여기에? 네. 정말 잘 닦아드려요. 김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애들은 참 좋아.
한번 보자. 내 구두나 닦아봐. 민호는 즉시 상자를 열고 도구들을 꺼냈다. 김 부장의 구두는 이탈리아제 명품이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어디서 배웠니? 혼자 배웠어요. 혼자? 재밌는 녀석이네. 김 부장은 민호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정말로 실력이 있었다. 잘하네. 그런데 너 학교는 안 다니니?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럼 공부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혼자 하고 있어요. 수학이요. 수학? 김 부장이 흥미를 보였다. 어떤 수학?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그런 거요. 김 부장의 눈이 커졌다. 미적분? 너 몇 살이야? 12살이요. 12살이 미적분을? 김 부장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니? 네, 저는 수학 천재예요. 그 순간 김 부장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 수학 천재? 구두 닦기가 이거 재미있는데?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시험해보세요. 시험? 김 부장의 웃음이 더 커졌다. 애야,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그때 김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회장님. 아, 임원회의요?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부장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녀석이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따라와봐. 정말요? 우리 임원들에게 너의 수학 실력을 보여줘. 어떨까? 민호의 마음이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40층까지 올라갔다. 민호는 처음 보는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김 부장은 그런 민호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임원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다.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정적. 민호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야. 김 부장이 거대한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정장은 민호의 1년 생활비보다 비쌌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민호에게 향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 부장, 저 애는 뭡니까? 의자 맨 끝에 앉은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태평양 그룹의 회장 박철민이었다. 60대 초반의 그는 차가운 카리스마로 유명했다. 아, 회장님. 재미있는 애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수학 천재라고 하는데요. 순간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하하. 수학 천재? 구두 닦기가? 요즘 애들은 정말. 박 회장은 웃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호입니다. 김민호. 자네가 수학 천재라고? 네. 어떤 수학을 할 줄 아는데?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미적분, 선형대수, 확률론, 통계학, 그리고 경영수학도 조금. 회의실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의 웃음이었다. 경영수학? 한 임원이 배를 잡고 웃었다. 애가 경영수학을 안다고? 대학교도 안 나온 꼬마가? 이거 완전 코미디네.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보자.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경영분석실에서 작년 사업계획서 가져와. 재무분석 부분 말이야.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잠시 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서류를 민호 앞에 던졌다. 이거 분석해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수백 페이지의 복잡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도 어려워할 내용들이었다. 시간은 10분. 10분요? 왜? 수학 천재면 충분하지 않나? 임원들이 킥킥거렸다. 그들은 이미 민호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즉시 패턴을 찾아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중요한 수치들을 찾아냈다. 뭐 하는 거야? 계산기도 없이? 한 임원이 비웃었다. 하지만 민호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12.3%.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했네. 왜지? 민호의 눈이 비용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판매비와 관리비, 원재료비, 인건비. 아, 여기구나.
고정비 비중이 너무 높아. 특히 관리비가. 5분이 지났다. 임원들은 시계를 보며 속삭였다.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당연하지. 12살짜리가 뭘 알겠어. 박 회장은 무표정하게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실망이 가득했다. 역시 시간 낭비였군. 하지만 민호는 계속 계산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수식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현재 고정비가 1200억, 변동 비율이 60%. 그러면 시간 다 됐어.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결과 발표해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 회사는 위험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재무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정비 비중이 너무 높고 부채 비율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현재 고정비가 1200억 원인데 매출이 10%만 감소해도 적자 전환됩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0.8이라는 것은 단기 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분석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 회전율이 연간 4.2회라는 것은 재고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한 임원이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민호는 계속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투자 계획이 실행되면 부채 비율이 200%를 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박 회장은 말을 잃었다. 민호가 지적한 모든 것들이 그가 며칠 전 경영진회의에서 논의했던 바로 그 문제들이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12살 구두닦이 소년이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재무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낸 것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숫자는 진실을 말해주거든요. 박 회장의 충격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4년 전, 아직 그가 8살이었을 때로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다. 2020년 봄이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던 그 해, 민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고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하룻밤 사이에 민호는 혼자가 되었다. 애야, 이제 어쩌지? 아버지 김영수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작은 원룸에 덩그러니 남겨진 부자.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민호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 배고파요. 배고프다고?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그날 밤 아버지는 민호를 두고 사라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8살 민호는 사흘 동안 혼자 남겨졌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집세도 밀렸다. 그는 처음으로 거리로 나갔다. 아저씨, 1,000원만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8살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한 구두닦이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왔다. 애야, 뭐 하고 있니? 배가 고파요. 할아버지는 민호를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은? 아빠가 안 돌아와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종수였다. 70세의 그는 40년 넘게 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왔다. 그가 민호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었다. 애야, 세상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스스로 살아야 해.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구두 닦는 법을 가르쳤다. 브러쉬 사용법, 크림 바르는 요령, 손님 응대하는 방법.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민호야, 이거 봐. 할아버지는 낡은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이었다. 여기 숫자들이 보이지?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야. 숫자로 모든 게 결정돼.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신문 읽는 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한글도 어려웠지만 민호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다. 할아버지, 이 퍼센트라는 게 뭐예요? 퍼센트? 그건 백분율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산수를 가르쳤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민호는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몇 달이 지났다. 민호는 이제 혼자서도 구두를 닦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더 어려운 거 배우고 싶어요. 더 어려운 거? 뭘? 이 신문에 나오는 복잡한 계산들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애야, 그건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대학교요? 너 같은 애는 갈 수 없는 곳이지.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버려진 책들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지하철역 쓰레기통에서였다. 누군가 버린 중학교 수학 교과서. 표지는 찢어져 있었지만 내용은 온전했다. 민호는 그 책을 보물처럼 품에 안았다. 2차 방정식의 해의 공식. 그날 밤부터 민호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추운 지하철역에서, 때로는 편의점 앞에서. 그는 수학을 독학했다. 루첩비이고, 이게 뭔 뜻이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문제를 수십 번씩 풀어보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 때로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 2차 방정식의 해는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이구나. 민호는 혼자 소리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2021년 겨울, 민호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 서울대학교 근처의 한 카페. 그곳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했고 큰 유리창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호는 매일 그곳에 갔다. 유리창 너머로 칠판에 적힌 수식들을 훔쳐보고 대학생들이 푸는 문제들을 따라해 보았다. XQRDX, XQ93, 플러스 C. 적분이라는 개념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민호는 그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그는 버려진 종이에 끊임없이 계산을 적어 내려갔다. 때로는 틀렸고 때로는 맞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 사장이 그를 쫓아낼 때마다 민호는 다른 장소를 찾았다. 도서관 앞, 대학교 게시판 근처, 강의실 창문 밖. 그는 마치 수학 정보의 사냥꾼이 되었다. 야, 저 애 또 왔네. 대학생들이 민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너 정말 저걸 이해해? 한 수학과 3학년 학생이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거 풀어봐. 학생은 종이에 복잡한 미분 문제를 적었다. dx의 x큐브신. x?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을 적었다. 3x 쿠리아 sin x 플러스 x 쿠리아 sin x. 학생의 눈이 커졌다. 맞네. 너 정말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이 곱의 미분 법칙을. 그날부터 몇몇 대학생들이 민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끔 민호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주거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 주었다. 선형대수라는 게 있어. 행렬이라고 하는데 확률론에서는 베이즈 정리라는 게 중요해. 경제학에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 민호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의 뇌는 마치 고성능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했다. 2022년 봄, 민호에게 큰 전환점이 왔다. 한 교수가 그를 발견한 것이었다. 너 여기서 뭐 하니? 서울대 수학과 교수 이정훈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는 겁이 났다. 또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는데? 수학이요. 이 교수는 민호가 적어놓은 계산들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건 네가 한 거야? 네. 라그랑주 승수법을 어떻게 알고 있지?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그냥 패턴을 보고 따라한 것뿐이었다. 그냥 책에서 봤어요. 이 교수는 민호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10살 아이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을 이해하고 있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 교수는 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내가 책을 좀 줄게. 그리고 가끔 시간 날 때 와서 질문해도 돼. 그날부터 민호의 학습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제대로 된 교재, 체계적인 설명,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멘토,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2년 가을, 이 교수가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 연구년 휴가였다. 미안하다 민호야. 1년 동안 못 봐줄 것 같아.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이미 충분한 기초를 쌓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할 수 있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민호는 도서관을 자신의 새로운 교실로 만들었다. 매일 아침 구두를 닦아서 번 돈으로 도서관 이용료를 내고 오후에는 수학 서적들과 씨름했다. 미분기하학, 실해석학, 추상대수학, 점점 더 어려운 분야에 도전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며칠씩 같은 페이지에 매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3년 민호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 경영학에서도 수학을 쓰네? 우연히 발견한 경영학 교재에서 그는 수학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았다. 재무관리, 마케팅 분석, 운영 최적화, 모든 곳에 수학이 있었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수학으로 비즈니스 세계와 소통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정장을 입은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내가 정말로 수학 천재라는 것을. 2024년 여름, 민호는 마침내 준비되었다고 느꼈다. 4년 동안의 독학, 수천 시간의 연습,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되었다. 그리고 오늘 태평양 그룹 회의실에서 그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민호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4년간의 거리 교육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번째 산수부터 이 교수가 설명해준 고등수학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박 회장은 여전히 말을 잃고 있었다. 12살 구두 닦기가 보여준 실력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할아버지에게, 이 교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수학을 가르쳐준 거리의 모든 순간들에게. 거리가 그의 교실이었고 수학이 그의 언어였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12살 구두 닦기가 방금 보여준 분석은 그들이 수개월간 고민해온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이상하군.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지? 설마 누가 미리 알려준 건 아니겠지?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숫자가 말해준다고? 한 임원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애가 무슨 말을. 조용히 해. 박 회장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그는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김민호, 진짜 실력을 보고 싶군. 박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회의실을 나갔다. 뭘 하실 건가요, 회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진짜 천재인지 가짜인지. 잠시 후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그 뒤로는 태평양그룹의 경영분석팀장 최성호가 따라 들어왔다. 최 팀장, 예상보다 일찍 왔군. 네, 회장님. 급하다고 하셔서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최 팀장은 민호를 보고 당황했다. 아, 이 애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자기가 수학 천재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최 팀장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취득한 엘리트였다. 아이가 무슨 테스트를 받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 팀장, 자네가 준비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로 골라내. 가장 어려운 것들이요? 그래. 우리 임원들도 머리 아파하는 그런 것들 말이야. 최 팀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님, 이런 문제들은 대학원 수준입니다. 이 나이의 아이가 그냥 해. 박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최 팀장은 어쩔 수 없이 서류 뭉치를 뒤져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것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 팀장이 민호 앞에 문제지를 놓았다. 첫 번째 장을 보자마자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대학원생도 어려워할 문제들인데. 민호는 조용히 문제지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았다. 한 기업의 생산함수가 Q100K 0.3, L 0.7로 주어져 있다. 자본 K의 비용이 시간당 10만 원이고 노동래 비용이 시간당 5만 원일 때 천 단위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적 자본 노동 비율을 구하시오. 단, 제약 조건 최적화를 위해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고 2차 조건까지 검증하시오. 임원들이 문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경제학과 박사과정 문제잖아.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니. 나도 대학 때 배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렸지.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다.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시오. 3개의 자산이 있고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 12%, 8%, 15%이다. 공분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 회피 계수가 3인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하시오. 단,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금융공학 문제네. 포트폴리오 이론, 노벨상 받은 이론이잖아. 세 번째 문제는 더욱 복잡했다. 게임 이론에서 내시 균형을 구하는 문제.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베르트랑 경쟁 상황에서 각 기업의 비용 함수와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내시 균형을 구하고 이것이 파레토 효율적인지 분석하시오. 최 팀장이 민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문제들은 정말... 최 팀장, 박 회장이 차갑게 불렀다. 자네도 이 문제들 못 풀겠나?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첫 번째 문제만 해도 30분은. 30분? 박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김민호, 시간은 얼마나 줄까? 민호는 문제지를 다시 훑어보았다. 총 5문제가 있었다. 각각 대학원 수준의 고난도 문제들이었다.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1시간? 5문제를 전부? 말도 안 돼. 박 회장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하. 1시간. 최 팀장이 30분이라고 한 문제를 포함해서? 네. 민호의 답은 담담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했다. 좋아. 그럼 1시간을 주지. 박 회장이 시계를 보았다. 지금이 오후 3시 15분. 4시 15분까지다. 계산기는 줄 건가요? 한 임원이 물었다. 필요 없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필요 없다고? 네.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이었다. 그럼 시작해. 박 회장이 신호를 주었다. 민호는 펜을 들고 첫 번째 문제를 다시 읽었다. 생산함수 최적화 문제. 그의 머릿속에서 즉시 해법이 떠올랐다. 고보 더글라스 생산함수군. 제약 조건은 비용 최소화. 라그랑주 함수를 설정하면 민호의 펜이 종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00K, 0.3, L 0.7, 램DA 100, 0K, 플러스 50, 0L, C, LK 30K, 0, 7 0.700, 0, 램DA 00, LDA 0, 70K, 0.3, L 0.3, 50병 램DA 0, 0.3, 3. 50병 램DA 0.0.3. 저 애가 정말 풀고 있어. 한 임원이 속삭였다. 라그랑주 함수를 제대로 설정했네. 최 팀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지켜보았다. 민호는 계속 계산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조건에서 램다 30K 0.7, 0.700, 0 두 번째 조건에서 램DA 70K 0.3, L 0.3, 50영, 두식을 갖다고 놓으면 30K 0.7, L 0.7, 100영, 70K 0.3, L 0.3경, 50경. 정리하면 KL 76 맞네. 최 팀장이 중얼거렸다. 뭐가 맞다는 거야? 박 회장이 물었다. 최적 자본 노동 비율이 7대 6입니다. 제가 계산했던 것과 같아요. 민호는 이미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는 공분산 행렬을 머릿속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저 애가 행렬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 삼원 연립 방정식을. 민호의 집중력은 완벽했다. 주변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학만이 존재했다. 그의 펜 끝에서 답이 하나씩 나왔다. 포트폴리오의 최적 비중, 첫 번째 자산 35%, 두 번째 자산 40%, 세 번째 자산 25%. 이것도 맞아. 최 팀장이 탄성을 질렀다. 세 번째 문제, 게임 이론. 민호는 보수 행렬을 그리고 내시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40분, 50분. 민호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마지막 문제인 5번째를 풀고 있었다. 확률론적 동적 계획법 문제였다. 시간이 다 됐어. 박 회장이 말했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다 풀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답안지를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점점 경직되어 갔다. 최 팀장. 네, 회장님. 확인해봐. 최 팀장이 답안지를 받아들고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마침내 최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전부 다 맞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다. 12살 구두닦기가 대학원 수준의 수학 문제 5개를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었다. 전부 다 맞습니다. 최 팀장의 말이 회의실에 떨어지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박 회장은 답안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어. 최 팀장은 당황하며 답안지를 다시 받아들었다. 그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검토하기 시작했다. 라그랑주 승수법, 편미분 2차 조건까지. 최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민호의 풀이는 완벽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 한 임원이 중얼거렸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12살 아이가 이런 문제들을. 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다. 혹시 누가 미리 가르쳐 준 건 아닐까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다.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당함과 평온함이 함께 있었다.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김 부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요. 아무도라니.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책으로 배웠어요? 민호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대답이 임원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책으로? 어떤 책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요. 수학책, 경제학책, 통계학책. 도서관?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도서관에서 혼자 배워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네. 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최 팀장이 두 번째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것도 완벽합니다. 뭐가 완벽하다는 거야? 공분산 행렬 계산, 제약 조건 설정, 최적화 과정. 모든 게 정확해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공분산 행렬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고? 3원 연립 방정식을? 박 회장은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김민호. 네. 이 공분산 행렬 어떻게 계산했지? 민호는 답안지를 가리켰다. 여기 적어놨어요. 각 자산 간의 공분산을 구해서 행렬을 만들고 그걸 역행렬로 계산했어요. 역행렬을 머릿속으로? 네. 3 곱하기 3 행렬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다는 말에 임원들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렵지 않았다고? 3 곱하기 3 역행렬이 어렵지 않다고? 최 팀장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갔다. 게임 이론 문제. 그는 민호의 풀이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내시 균형 계산도 맞고 파레토 효율성 분석도 완벽해요. 게임 이론까지? 박 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네. 보수 행렬 설정부터 혼합 전략까지 모든 게 정확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12살애가 게임 이론을 안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최 팀장. 네 번째 문제는? 최 팀장은 네 번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확률론적 동적 계획법 문제였다. 이것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나 다루는 고난도 문제였다. 잠시 후 최 팀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이것도 맞습니다. 뭐? 벨만 방정식 설정, 상태 변수 정의, 최적 정책 도출. 모든 게 완벽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다. 다섯 번째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 팀장이 마지막 문제를 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준비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확률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금융 파생 상품 가격 결정 문제. 이건 최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됐어? 이것도 맞습니다. 블랙숄즈 모델 유도부터 편미 분방정식 해법까지 완벽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중얼거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40년 넘게 사업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호를 둘러싸고 서서 그를 신기한 물건 보듯 바라보았다. 정말 12살 맞아? 혹시 천재 소년인 거 아냐? 언론에 나온 적 있나? 민호는 시선들 속에서도 침착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구두닦기예요. 민호의 말에 한 임원이 웃었다. 평범한 구두닦기가 대학원 수학 문제를 푼다고?
수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민호의 대답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민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김민호, 네. 정말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나? 네.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학은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것도 보여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박 회장이 물었다. 공부하고 싶어요. 더 많이. 어떤 공부? 수학이요? 그리고 경제학도. 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분명 특별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구두닦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부모님은?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없어요. 없다고? 아버지는 4년 전에 떠나셨고 어머니는.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혼자 사는 거니? 네. 어디서? 고시원이요. 임원들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가 혼자서 고시원에 살고 있다니. 학교는?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박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민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민호, 네,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다. 회장님, 그건 아직 어린애인데.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야. 하지만 인턴으로라도. 정말요? 민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다.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학교를 다녀야 해.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최 팀장. 네, 회장님. 이 아이를 부탁해. 수학 분야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조롱과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관심이었다. 한 임원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는걸. 제가 더 배워야죠. 민호의 겸손한 대답에 임원들이 웃었다. 이번에는 따뜻한 웃음이었다. 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었어.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민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사를 했다. 마지막에 최 팀장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내일부터 나와도 될까? 네. 민호의 대답은 힘찼다.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박 회장이 민호에게 말했다. 김민호, 네. 오늘 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희망이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희망.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거리에서 시작된 수학 여행이 드디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이 민호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진 지 잠시 후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다. 급한 발걸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태평양 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영수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실장? 중국 프로젝트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중국 프로젝트는 태평양 그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었다. 어떤 문제? 재무 모델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투자 수익률 계산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영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재무 모델의 오류? 네, 현지 파트너사에서 지적한 건데 우리가 제출한 수익률 전망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고. 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프로젝트에는 회사 자본의 30%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자료를 가져와. 여기 있습니다. 이영수가 보고서를 박 회장에게 건넸다. 박 회장은 급히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다. 이게 말이 되나?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민호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른들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궁금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일단 최 팀장을 불러 재무팀 전체가 다시 계산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 혹시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방금 전 일어난 놀라운 일을 떠올렸다. 이 소년이 보여준 수학 실력을 말이다.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야.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최 팀장을 부르려면 시간이 걸렸고 중국 측에서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아. 한번 봐봐. 박 회장이 보고서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중국 상하이 물류단지 투자 프로젝트 재무 분석. 민호의 눈이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투자 금액, 예상 수익, 현금 흐름, 할인율. 여기가 문제네요. 민호가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뭐가 문제라는 거지? 박 회장이 다가와서 민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할인율 계산이 잘못됐어요. 할인율? 네. 여기서 WACC를 계산할 때 한국과 중국의 위험 프리미엄을 잘못 적용했어요. 이영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애가 WACC가 뭔지 알아?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민호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무위험 수익률을 3%로 잡았는데 중국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게 왜 문제야? 중국의 국가 위험도가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카운트리 리스크 프리미엄이 최소 2%는 더 들어가야 해요. 이영수가 급히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중국 카운트리 리스크 2.5%.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에요. 민호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리고 여기도 문제예요. 또 뭐가? 환율 해지 비용을 빼먹었어요. 10년 장기 프로젝트인데 환율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네요. 박 회장이 이마에 손을 댔다. 환율 해지. 현재 원 위안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면 연간 최소 0.5%의 해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민호의 분석이 계속되자 이영수는 점점 더 당황했다. 수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핵심 계산에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다니. 또 있어요. 민호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세금 계산도 틀렸어요. 세금? 중국 현지 법인세율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중복으로 적용했어요.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고려하면 실제 세부담은 더 낮아질 거예요. 박 회장이 민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실제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민호는 잠시 계산에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들이 돌아갔다. 원래 계산으로는 연간 12% 수익률이었죠? 맞아. 실제로는 7.5% 정도 될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12%에서 7.5%로 거의 40% 가까운 오차였다. 4.5% 차이. 박 회장이 중얼거렸다. 총 투자금이 5천억 원인데 이영수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간 225억 원의 차이가 나네요. 10년이면 2조 2,500억 원.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뻔했다. 김민호.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다. 네, 네가 우리 회사를 구한 거야. 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냥 숫자가 이상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냥이라고? 박 회장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회사는 파산할 뻔했어. 이영수도 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수학은 정직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다. 아침에는 단순한 구두 닦기라고 무시했던 소년이 회사의 운명을 구했다. 김민호, 네.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회사의 재무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물론이야. 하지만 약속해야 할 게 있어. 뭐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 네 재능은 더 큰 무대에서 빛을 발해야 해. 민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중국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아, 왕 회장님. 박 회장이 전화를 받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네, 재무 모델 검토가 끝났습니다.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중국어가 들렸다. 박 회장은 영어로 대답했다. Yes, we found some errors in our calculation. The actual ROI would be 7.5%, not 12%. 잠시 후 박 회장이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이해해 주시네. 정확한 계산에 더 신경 쓰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오히려 좋아하셔. 박 회장이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덕분에 신뢰도 얻고 큰 손실도 막았어. 민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수학 실력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이제 정말로 확신해. 박 회장이 말했다. 넌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야. 진짜 비즈니스 천재야. 그날 오후 태평양 그룹에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다. 12살 구두닦이 소년이 회사의 재무 컨설턴트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민호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다. 하지만 민호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다. 전 그냥 수학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소년. 그리고 그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반전은 완성되었다. 무시받던 구두닦이가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된 것이었다. 박 회장이 중국 파트너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최성호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재무팀 직원 3명이 따라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재계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늦었군. 박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문제를 찾았어. 네? 벌써요? 최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와 팀원들은 지난 30분 동안 필사적으로 계산을 다시 했었다. 이 소년이 찾아냈어. 박 회장이 민호를 가리켰다. 최 팀장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설마 아까 그 구두닦이가? 구두닦이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의 재무 컨설턴트야. 회의실에 들어온 재무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재무 컨설턴트요? 12사례가? 최 팀장은 자신이 가져온 계산 결과를 펼쳐 보였다. 저희가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WACC 수정, 환율 해지 비용 반영, 세금 구조 재검토.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정확히 민호가 지적한 것들과 일치했다. 수정된 수익률은 연간 7.5%입니다. 맞아.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년이 30분 전에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어. 최 팀장과 재무팀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계산기와 컴퓨터를 동원해서 30분 동안 한 일을 12살 소년이 머릿속으로 해낸 것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민호를 바라보았다. 직접 설명해 줄래? 민호는 조용히 일어서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그는 마커를 들고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WACC 플러스, DV 플러스, DV 플러스, 1T. 가중평균 자본 비용부터 설명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E는 자기 자본 시장 가치, D는 부채 시장 가치, V는 총 기업 가치예요. L는 자기 자본 비용, RD는 부채 비용, T는 법인세율이고요. 재무팀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12살 나이가 대학원 수준의 재무 이론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본 비용 계산이에요. 민호가 새로운 수식을 적었다. RF 플러스 베타 감트리 리스크 프리미엄 무위험 수익률 RF에 베타를 곱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더하고 여기에 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해야 해요. 국가 위험 프리미엄. 최 팀장이 중얼거렸다. 네, 중국 투자이기 때문에 한국 대비 추가 위험을 반영해야 해요. 현재 중국의 카운트리 리스크는 약 2.5%예요. 민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환율 해지 비용, 이중과세 문제, 현금 흐름 할인 방법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재무팀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가 시작되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최 팀장도 박수에 동참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박 회장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다. 이영수 실장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잠깐, 한 직원이 갑자기 소리쳤다. 이 아이, 혹시 오늘 아침에 대학원 수준 문제 5개를 푼
그 아이예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다. 맞아. 최 팀장이 대답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어. 헐, 대박. 진짜 천재네. 직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거 진짜예요? 12살이 대학원 문제를? 라그랑주 승수법까지 썼다던데. 포트폴리오 최적화도 머릿속으로. 회의실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복도에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저기가 그 천재 소년인가? 구두 다 끼었다는데? 말도 안 돼. 어떻게?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과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김민호 군은 우리 회사에 큰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의 수학적 통찰력이 없었다면 중국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뻔했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회장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 학생, 정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스스로 배웠다고 하더군. 박 회장이 대답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대학교 강의실 창문 너머로 훔쳐보고. 혼자서요? 혼자서.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혼자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재무팀의 젊은 직원이 민호에게 물었다. 네. 대학교는 언제 들어갈 계획이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중학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중학교도 안 나온 아이가 이런 수준이라니. 천재라는 말로도 부족하네. 박 회장이 민호에게 다가갔다. 김민호. 네. 오늘부터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어떻게요? 우선 학교부터 보내줄 거야. 최고의 학교로.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도 지원할 거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거야.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이요?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해줘야 해. 물론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민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태평양 그룹의 홍보실장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언론? 네,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12살 수학 천재에 대한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박 회장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까? 인터뷰를 하고 싶니? 민호는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네, 해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일 기자회견을 열자. 홍보실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까요? 천재 소년의 발견,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인재 영입. 박 회장이 생각하며 말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교육 기회의 중요성도 강조하자.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인재들이 있을지 모르거든. 민호는 감동했다. 박 회장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민호는 각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다. 최 팀장이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다가왔다. 김민호 군, 네. 내일부터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하게 될 텐데 잘 부탁해.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회장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재능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나이나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김민호 군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마지막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민호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존경의 변화는 완성되었다. 구두닦이 소녀는 이제 진정한 수학 천재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평양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 소년 때문이었다. 민호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긴장되니 박 회장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조금요.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돼.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호는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어제 저녁 박 회장은 민호를 최고급 호텔로 데려갔다.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방,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룸서비스로 온 저녁 식사. 이게 다 꿈은 아니겠죠? 민호가 중얼거리자 박 회장이 웃었다. 꿈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이지.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호는 잠시 눈부셔서 눈을 깜빡였다. 김민호군, 이쪽 보세요. 수학 천재 소년, 구두 닦기에서 컨설턴트로. 기자들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민호는 박 회장과 함께 연단에 올라앉았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다. 민호군, 어떻게 혼자서 이런 고난도 수학을 배울 수 있었나요? 민호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고 인터넷에 가면 강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정규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정규교육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호기심이에요.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까 하는 질문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공부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태평양 그룹에서는 민호군의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는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호는 박 회장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어땠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박 회장님, 그중 한 명이 다가왔다. 민호는 그의 얼굴을 기억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자신을 가장 무시했던 임원 중 하나였다. 무슨 일입니까, 최 전무? 이 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 12살 아이를 컨설턴트로 영입한다는 것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박 회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실력으로 검증된 인재를 영입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나이가, 그리고 학력도. 학력?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제 최 전무님을 포함해서 우리 임원진 전체가 풀지 못한 문제를 이 아이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었고요. 최 전무는 말을 잃었다. 더구나 학력이 중요하다면 최 전무님은 서울대 출신이시죠? 그런데 어제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하셨나요? 날카로운 질문에 최 전무의 얼굴이 빨개졌다. 민호가 조용히 일어섰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다.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민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12살 구두 닦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이 때문도 동정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실력 때문이에요. 민호는 카페 냅킨에 펜으로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여러분 회사의 작년 ROE가 12.5%였죠. 하지만 이것을 듀폰 분석으로 분해해보면 민호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노이, ROE, 순위, 매출, 총자산, ROE, 총자산,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8.3%, 자산회전율은 1.3회, 자기자본 배수는 1.1배.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 구조에서 ROE를 15%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계속 계산했다. 순이익률을 1% 올리거나 자산회전율을 0.2에 올리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최 전무가 입을 열었다. 그런 계산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천재성에는 나이도 학력도 상관없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저는 거리에서 배웠어요.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제 열정을 꺾지는 못했어요. 카페가 조용해졌다. 만약 여러분이 제 나이나 출신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실력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겠어요. 언제든지. 민호의 말에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회장이 일어섰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각자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최 전무가 마지막에 민호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꼬마야. 아니, 민호군. 괜찮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실력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박 회장과 민호만. 남자 카페가 조용해졌다.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이런 일은 예상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른들보다 더 성숙해.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자신처럼 구두를 닦는 아이들이 있었다. 신문을 파는 할아버지도 보였다. 박 회장님, 응? 제가 성공하면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야.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민호는 자신의 새로운 숙소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잊지 않겠다. 천재는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 가난한 집 아이든 부유한 집 아이든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어딘가에는 민호처럼 꿈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었다.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재는 계급에 속하지 않아. 그 말이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희망의 메시지처럼 구두 닦기 소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김민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거리에서 배운 수학이 세상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다. 환경이 꿈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진정한 재능은 어디서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